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은 미래통합당은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병가 연장을 물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추 장관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휴가 관련 논란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관련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아마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양측의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수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어제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 몇 가지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가를 가는데 근거가 없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차 병가 때는 아마 국군 양주병원에서 뭐 기록을 발급받았다 그랬고 2차 병가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서울 삼성병원에서 진료 그 기록을 받아서 제출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군대에서는 지금 그게 없다 그랬어요, 기록이. 왜 없는지는 제가 보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어제 통화 녹취록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명령,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사명령을 했던 분 그 중령 녹취도 보면 내가 허가해 준 건 맞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지는 안 남아 있지만. 그리고 아마 그 연가를 갔을 때, 그러니까 열흘 가고 9일 가고 그다음에 4일을 갔는데 이 연장해 줄 때 그때가 이제 25일이었는데 그 당직 사관도 그 당시에 아마 연장했을 때 아니다 해서 몇 가지는 해소가 됐고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이 제가 보기에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예를 들어 보좌관이 안 될 거를 요구해서 뭐 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보니까 연가 연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보기에 뭐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실 게임의 문제냐 아니냐 이 차원 이전에 이게 국민정서법상 이게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다 아는데요. 휴가 날짜가 끝났을 때 복귀를 안 하고 전화로 병가 연장을 한다는 게 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탈영이거든요. 군대 언저리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지금 칼투사 복무를 하면서 21개월 동안 58일의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가일 수가 28일인데 거기에 특별 휴가 무슨 병가 다 합해가지고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19일간의 병가도 10일 휴가가 끝났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전화로 어디냐 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 그리고서는 뭐 이렇게 9일간의 병가를 붙였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설명을 붙이면 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엄마 찬스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압니다. 네. 한마디 안 할 수 없고요. 저도 뭐 군대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사병도 관리도 했었고 군대 뭐 휴가도 아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화로도 급할 경우 연장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근거 서류가 중요해요. 그 서류를 갖고 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병가를 갔어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복귀했다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서류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류가 있으면 전화로도 됩니다. 전화로도 지금 서류가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죠. 서류가 있으면 되는 장관도 거예요. 그 부분은 행정적인 미비라고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저 말씀은 그러니까 전화 자체로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급할 경우에는 나중에 근거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뭐 전화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58일 갔다는데 그건 이제 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한 거라 그 인정되는 연가 20일 뭐 병가는 30일에 인정되는데 1년 내에 그거거든요. 근데 2년 21개월인가 근무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휴가를 많이 갔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가는 건 맞죠. 알겠습니다. 서류 미비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통합당은 뭐 특검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뭐 여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검찰에서 수사 아마 이 근거 서류가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검찰이 보니까 서울 삼성병원에는 와서 서류를 갖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니까. 근데 국군 양주병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휴가 간 기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근거도 없이 휴가 갔다. 그다음에 휴가 가서 뭐 실제로 치료 안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게.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지금 조작이 안 되는 거니까 국군 양주병원이나 아니면 서울 삼성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뭐 검찰에서 충분히
해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통합당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새롭게 좀 당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제가 좀 명칭을 정정을 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명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정강 정책도 새롭게 발표됐고요. 오늘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취임 100일을 맞아서 변화와 혁신의 DNA 당에 확실히 심겠다라고 하면서 기자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당명 교체부터 정강 정책 개정 쭉 100일간의 행보를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쇄신으로 가는 첫걸음을 잘 마련했다고 보시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그 당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선거를 4번 연연연패하면서 당내에 만연했던 패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보수 혁신이고 그 보수 혁신의 주요 내용은 중도와 실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이후에 뭐 호남 중시라든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정책보다는 경쟁이라는 세 가지를 내걸고 그 노선을 일관되게 해오셨고요. 어제 전국위원회 통과한 정강 정책 중에 10대 국민과 약속을 보면 기본소득제라든가 뭐 경제민주화 구현 문제, 그다음 국민 주거 안정, 그다음에 새로운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해가지고 중도와 실용에 관련된 걸 망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당 조직 체제를 좀 정비하고 하는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거두어지는 혁신의 성과가 내년 4월 7일 재보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검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강 정책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하는 조항이 이게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중에서 3선 이상의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조항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초반에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초반 이슈화가 되고 나서 이게 좀 빠지면서 쇄신의 의제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 의견이신지? 지난번에 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임 금지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자리냐 아니면 행정권을 행사하는 자리냐 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국회의원의 연임 금지는 사실은 지방의회라든가 민간의 뭐 수협, 농협, 이런 민간 영역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의원의 연임 금지가 사실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국회에서만 4선 이상이 동일한 지역구에서 나오면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4선 연임 금지를 하면 국회의장,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 다 3선 거의 다 3선 밑으로 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볼 때 사회의 기준과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당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걸러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저는 그래도 어떤 뭐 대신에 어쨌든 새 출발했던 분위기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번에 당을 확실히 장악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뭐 한이 많이 전국에 통과되니 안 되니 연이 많이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90% 넘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당내 여론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강 정책에 넣는 거나 아니면 이름 바꾸는 거는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사선 연임 제한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광역 기초의 통합 이런 건 어려운 거거든요. 좀 어려운 걸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지금 당무감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교안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도 황교안 전 대표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임명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 가는 분들이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진태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정강 정책을 바꾸고 당명을 바꾸는 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 좀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야 저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과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당 내에서도 여전히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이 한계를 드러낸 100일이었다. 구체화 정책이 없었다. 독선의 리더십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당내의 목소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좀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이 그렇게 독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의 말씀은 네. 보수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뭐 그걸 강조하시다가 보니까 지금 당이 중도 실용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불만과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앞장서는 정당,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네.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가치가 그대로 가다 보면 당내의 스펙트럼이 중도에서부터 약간 오른쪽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거고 더 심한 비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당의 에너지고 자산이기 때문에 안아서 보수 가치를 정교하게 세련되게 다듬는데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첨언하면요. 저는 네. 뭐 장재현 의원님의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약간 견제구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비대위원 역할을 좀 뛰어넘어서 좀 다른 생각도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생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제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지지 후보의 지지율로 들어갔어요. 또 안 하던 한 3년 동안 안 하던 페이스북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경교롭게도 2017년에도 한 3년 전에도 한번 출마하려다 접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선 주자가 없으면 내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원래는 내년 4월까지 해야 되는데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비대위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된다든지 그러려면 거기 있는 이제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자기가 당대표를 하거나 대권을 나가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저는 그래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권 문제까지 좀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집단 휴진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포함해서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료계도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위를 열고 오늘 중으로 이 결론을 내겠다라는 건데 의료계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받아들일 걸로 봅니다. 지금 아마 여야 간에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해서 여야 그다음에 의료계가 참여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의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서의 어떤 의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논의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뭐 의료진의 입장에서 저는 안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보고요. 아마 고소 10명 했었는데 4명 정도 취하했거든요. 네. 실제로 근무했던 분들 이런 것도 아마 계기가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면 차라리 그냥 나머지 6분도 취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냥 고소 나머지 분도 취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진도 이 특위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러면 아마 국회 내에서 여야가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방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런 대화의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료진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셨고요. 공감하고요. 지금 뭐 정부 그다음에 국회, 그다음에 학계, 의료계가 이게 지금 진전된 대화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전향적이고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지금 파업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사실 의료계를 자극한 행동들이 그 사이에 간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소 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가면 정서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게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명문화라는 게 약속을 글로서 국민들한테 보여달라는 게 신뢰 회복 조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뭐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리는 내용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예, 뭔가 서로 좀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좀 의료계가 병원으로 좀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의료계에서 계속 반발했던 부분이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충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대 교수들도 지금 반대 입장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이 서울대 교수들이 이 공공의대 확충을 네네. 권유하는,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문제가 됐던 게요. 아마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공분야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2000년에 이제 의학분업이 있으면서 그때는 의대 정원이 3,200명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학분업이 되면서 의대 정원을 한 200명 정도 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제대로 됐어도 3,4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러다 의대 정원이 줄다 보니까 공공이라든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어서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 용역 보고서에 서울대 교수들도 이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늘려야 된다.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가자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이 공공의대 의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대학원이거든요. 예. 이건 사실 예전에 그 이정년 그 당시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설립했던 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의대 정원 늘리자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본질적인 얘기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발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 저는 뭐 의료계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뭐 이게 네 가지 요번에 현안이 된 네 가지 그 의제들이 다 연원이 있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쏟아져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하고 공공의대 문제는 예전에도 나왔고 그리고 공공보건의들이 실제로 활약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문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각각이 거대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들의 희생과 봉사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거를 전격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차분한 시점에 의료계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정책 실패적인 요소가 있고 정책 추진의 시기나 방법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합의안을 좀 마련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